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던 기존 관행을 깼습니다. 이 자유를 27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6.25 전쟁 참가국 중에 17개국이 한국에 주둔 중인 이 다국적 연합군, 이 유엔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사실상 자동 참전하는 국가들인데요. 이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었던 사안으로 이 외교 안보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엔 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 연대의 모범입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미국 주도 아래 설립된 다국적 연합군입니다. 지금도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맡고 있지만 유사시 별도 결의 없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25 때 병력과 의료 인력을 파견한 22개국 가운데 17개국만 병력을 파견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던 정책입니다. 북한의 반발이 큰 사안인데다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공간이 확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유엔사 후방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정권의 다른 시각이 향후 외교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는 일본과 북한이죠. 윤석열 대통령, 일본과 관련해 그간 늘 수위가 논란이었던 과거사 언급을 아예 뺐고 대신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일본을 평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과거사 해결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년 사이 강제징용 해법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셔틀 외교가 복원된 우호적인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혹평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굴욕, 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 독립이란 단어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북한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반국가 세력. 국내의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면서요. 야당은 도대체 공산 세력이 누구냐고 반발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지만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반국가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사실상 야권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 로드맵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야당은 편가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입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나치 괴벨스의 선동문에 가까운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언설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광복절 경축사, 기존에 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광복절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수위가 늘 관심인데요. 오늘은 아예 과거사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광복절 경축사의 단골 손님인 새로운 대북 제안도 없었죠. 오늘 눈에 띄는 건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앞세워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요. 일본의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유엔사 참가국을 확대 추진한다는 단독 보도 얼마 전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국 전쟁 끝난 지가 지금 70년이나 지났거든요. 이 네. 유엔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6.25 전쟁은 한국 혼자 치른 게 아니라요. 22개국 유엔군 참전 용사들과 함께 치른 전쟁이죠. 현재도 유엔사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전쟁이 나면 다시 이 유엔군이 뭉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당시 전투 지원국인 16개국 대표가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이 자동 참전국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던 국가들까지 포함시켜 유사시 자동 참전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이미 병력을 파견하고 있고요. 현재 병력을 파견하지 않거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5개 국가도 유엔사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동 참전하는 국가를 늘리면 함부로 도발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유사시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유엔 국제연대로 맞설 수 있는 보장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덴마크가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를 했었고요. 또 미국이 독일도 유엔사에 가입시키려 했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며 종전 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로서 이 유엔사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이 북한은 일관되게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should be dismantled at an early possible date in conformity with th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détente and peace.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is a monster-like organization. 네, 이런 주장은 사실상 북한이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사 해체를 통해서 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군요. 네. 근데 지난 문 정권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일본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한 주요 인사는 채널A에 이 유엔사 참여국을 확대할 경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본 후방기지 7곳은 이 유사시 전력 제공국의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에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일본 자위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데다 또 일본이 6.25 참전국이 아니었던 만큼 이 유엔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아예 대놓고 일본의 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높이 평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한미 북중러의 대립이 뚜렷해지는 이 신냉전 시대 기류 속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정권이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던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도 오히려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죠. 이틀 뒤 한미 정상회의에서 이런 기조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 유엔사 확대와 일본의 역할 확대는 향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늘 노안으로 별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모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이어 2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행사를 마친 직후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임종을 지켰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오늘 오전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장 부친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임종을 지켰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애도를 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임종을 지킨 뒤 주변에 아버지와의 추억도 얘기한 걸로 전해집니다. 시험을 망쳐 어머니께 혼난 뒤 아버지 퇴근을 기다리며 밖을 배회하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며 부친은 엄격했지만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아버지 윤 교수는 최고의 멘토였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에 입문하기 전 첫 공개 행보도 부친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요.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부친과의 추억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 식당 해라. 연세의 교정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친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집무실을 소개하고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부친은 대통령께 정신적 지주와 같은 분이었다며 큰일을 하는 사람인 만큼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빈소가 차려진 세브란스 병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현지 기자, 조화와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6시가 조금 넘는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6시 25분쯤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장을 결정하면서 가족들과 고인의 제자 등 지인들 위주로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야 지도부, 종교계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나란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여야 정치권 조문도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 4명만 받고 당대표들이 보낸 화환 1개씩만 받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후 6시쯤 빈소를 찾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조금 뒤인 오후 8시쯤 조문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내일 오후 2시쯤 빈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문을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친윤계 핵심 의원인 장제원, 이용 의원 등도 일찌감치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가족장으로 진행이 된다던데 앞으로 장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이 3일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모레인 17일이 발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17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 일정을 따로 조정하지 않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후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 저희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현직 판사 시절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런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 상급 기관인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남영주 기자 먼저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SNS 소개글을 썼던 박병곤 판사.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재보궐 직후 편향된 글을 올렸다는 채널A 보도가 나가자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우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학창시절 글과 달리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치 게시물을 올린 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박 판사를 상대로 문제글의 작성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게시글 외에 다른 활동 이력이 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최근 휴가를 내 연락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박 판사가 계속 형사재판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일선 법원장은 소속 판사가 장기간 재판을 할 수 없다면 업무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사안은 판사의 성향 논란을 넘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문제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손인혜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이 법원 기류는 그래도 판사가 글을 삭제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기류였는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박병국 판사 학생 때 글을 문제 삼자 그동안 법원은 임용 전에 쓴 글이라며 일축해왔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기를 고려하면 판사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채널A가 현직 신분으로 쓴 글을 보도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직접 나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힌 겁니다. 대법원엔 판사 비위를 따지는 윤리감사관실이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패배 이후 올린 울분, 절망, 슬픔이나 서울시장 재보궐 등 선거 관련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관심이 가는데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대법원에서 박 판사를 직접 불러서 글 쓴 경위나 이유 등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박 판사는 어제 휴가를 내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게시글부터 확인해야 하지만 박 판사가 이미 삭제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 판사가 이제 이미 삭제를 했잖아요. 그 삭제를 했다는 건 이 본인도 좀 문제를 의식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의심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원지법에 있던 박 판사는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사가 나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엔 페이스북 게시물을, 4월엔 얼굴 사진과 출신 학교가 나와 있는 법조인 대관 인물 정보까지 삭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엔 정치인 사건을 포함해 중요 사건이 많은 만큼 SNS 게시물이 문제될 거라고 예상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던데 그때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네, 2015년에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착수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비하 혐의 피의자가 구속되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세계 최초 사례라고 옹호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포털 사이트에 익명으로 댓글 수천 개를 단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사직해 징계는 피했습니다. 자,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품위를 훼손한 사유로 징계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불공정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재임용이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판사에게 형사단독 재판을 맡긴 자체가 잘못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 판사 스스로 정치인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을 넘어 재판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끝났지만 남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큰 돈을 들여서 갯벌을 매립한 땅이 문제입니다. 농지로 쓰겠다며 매립 예산을 받아냈지만 지자체는 뭔가 개발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바꾸면 매립 비용인 1,800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새만금 잼버리 부지의 현재 용도는 농지입니다. 갯벌 매립 비용으로 국가의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려고 관광 레저 용도에서 바꿨습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서 사용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관광 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이후 테마파크로 만들자, 산업단지로 조성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잼버리 행사 이후 활용 방안은 미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이제 와서 논의하겠다지만 갈 길이 멉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매립공사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감정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개발에 나설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누가 나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골프장을 만들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2천억 들여가지고. 잼버리 대회 전부터 계획을 세워 대회 후 곧바로 공원 컨벤션장으로 활용한 일본과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갯벌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건물도 문제입니다. 450억 원을 들여서 잼버리 운영본부로 썼던 청소년 리더센터죠. 미완성 건물인데다 막대한 유지 비용이 필요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떠난 광활한 새만금 대회장에는 적막함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잼버리 대회 출입구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런 세기둥이 지금 여러 개 있고 절대 출입 금지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 너머에는요. 철거하고 남은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 40~50명이 달라붙어서 집집되고 있는데도 어마하잖아요. 어떤 거가 계속 날라집니다. 창고로. 대형 천막들도 다 철거가 되지 않고 물 웅덩이 위에 깔았던 초록색 팔레트들도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야영지 한 복판에 있는 3층짜리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450억 원이 투입된 건물로 잼버리 기간 동안 운영 본부, 병원 등으로 쓰였습니다. 지금은 가림막이 쳐졌고 신축 건설공사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건 빼야지, 뭘 걷어야지,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이틀 해갖고 빠진 집기가 아니잖아요. 지난 6월 준공하려고 했지만 부지 매립 등이 늦어지면서 8개월 뒤인 내년 3월에야 공사가 끝날 전망입니다. 잼버리 대회 중엔 공사가 덜 끝나 임시 사용 허가를 받고 썼습니다. 농경지로 매립된 땅에 짓다 보니 리더센터 건물은 주변보다 겨우 30cm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침수 우려도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산업연구원은 센터 유지비로만 1년에 11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벌써부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의 이동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급차가 대원들의 짐을 나르는 짐차로 사용된 게 알려지면서입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잼버리 복장을 한 대원들 사이에 소방대원 여럿이 보입니다. 119 구급차 안으로 대원들의 짐도 옮겨 싣습니다. 지난 12일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던 베트남 스카우트 소속 대원 70여 명이 숙소를 떠날 당시 구급차로 짐을 옮겨준 겁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 운동장까지 300m 거리를 5번 왕복하며 구급차로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119 구급차가 콜밴이냐, 구급대원을 짐꾼으로 썼다며 논란이 됐습니다. 한 시민이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고발하면서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응급의료 종사자 등을 이송하는 경우에만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현장에 파견 나온 행정안전부 직원이 구급차 이용을 문의했고 잼버리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편도 1차선이에요. 관광버스 같은 게 대놓으면 거기 사고 위험성이 높은 그 굴곡진 도로거든요. 아이들 안전도 그렇고. 또 해당 구급차는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별도 배치한 것이라며 다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북 구미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광복절 경축식대 세상을 떠난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기일을 맞아 방문한 건데요. 정치 관련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받아든 흰 장갑을 손에 끼고 재단 앞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향을 올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대구 달성사저 입주 이후 지난 4월 동화사 방문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외출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49년 전 오늘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피격돼 숨진 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넉 달 만의 외출은 마중 나온 지지자들의 환호와 연호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또 여기 쭉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허리를 깊게 숙여 신발끈을 묶을 만큼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넉 달 전 여러 차례 발을 헛디뎠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생전 집무실과 직기 등이 전시된 역사 자료관도 둘러봤습니다. 직접 작사하신 거지. 유품이 교육 현장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한 유품을 기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치 행보에 관한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과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레 검찰 출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이 검찰 진술서도 먼저 공개했는데요. 자,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이런 한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런 한푼 사익을 취한 적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용도 변경에 최종 사인을 했다며 배임 혐의를 의심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그건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는 논리로 반박한 겁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A4 용지 5장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대장동 성남FC 의혹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사전에 입장을 낸 건 여론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고 있네요. 눈으로 뭘까요? 네, 말해요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표 이 눈을 감은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옆에 김기현 대표 박수 치는데 이 대표는 눈을 꼭 감고 있네요. 네, 카메라엔 10초 정도 눈 감은 모습이 잡혔고요. 일각에선 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 측에 물어보니 자세가 꼿꼿하고 몸이 뒤로 젖혀지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0초라고 했잖아요. 잠시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일종의 항의 표시 아니었을까 싶다고 했는데요. 눈을 감은 이 시점에 주목해보면요. 오늘 눈을 감은 건 윤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직후였거든요. 지난 현충일에도 이 말할 때 눈을 감았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네, 행사 직전엔 이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이념 외교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오늘도 한반도 평화가 멀어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한 명이 도둑놈이고 한 명이 나쁜 놈입니까? 네, 김 전 구청장이 표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도둑놈 그리고 본인이 나쁜 놈입니다. 두 사람이 김 전 구청장의 특별 사면을 놓고 맞붙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로 사면받았다고 하자 김 전 구청장은 이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 한다며 받아쳤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두 사람 참 악연이에요. 네, 이 두 사람 악연의 시작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전 구청장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비리 수사를 무마했다고 폭로했죠.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낯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하여 혐의가 확인되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청탁을 들어주었다. 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유죄로 판단했고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거든요. 그게 적이 된 겁니다. 그죠? 네, 이 두 사람이 한때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죠. 김 전 구청장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네, 국민을 위해 청와대에서 일했던 두 사람인데요. 여전히 정치권 주변에 있는 두 사람, 진짜 충성의 대상 이제는 제대로 찾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한 뒤 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속보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운전자가 단골병원에서 11차례나 마약성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피부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치료 목적에는 맞지 않는 약물이었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 씨. 채널A 취재 결과 신 씨는 주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에서 16차례 시술받았는데
이 병원에서만 11차례로 여기서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은 겁니다. 마약수사대가 직접 나서 신 씨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인데 핵심은 불법 투약 여부입니다. 신 씨는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자 지난달 31일에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케타민을 투약한 날은 사고 전날인 지난 1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수면 마취제 2가지를 맞고 병원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이틀 연달아 투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날짜를 바꿔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신 씨는 여드름 등 피부 질환 때문에 처방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투약 약물이 피부 질환 치료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 소견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처방병원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겠죠. 윗집 현관문을 거칠게 발로 찬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는 한 여성. 한쪽 손으로 벽을 짚더니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굉음이 들리고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날 CCTV에 찍힌 33초 동안 현관문을 29차례나 발로 찼습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여성이 쿵쿵대지 말라며 위층 집으로 올라와 발길질을 한 겁니다. 당시 윗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귀가한 위층 이웃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여성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40대 여성이 이달 초까지 모두 4차례 걸쳐 소란을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갔는데 대답도 없고 문도 안 여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오늘도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왔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 관리소에서 뭐 강제적으로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경찰은 피해 주민이 요청할 경우 접근 금지 명령 등 신변보호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어겼다며 6,50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알고 보니 행정착오였습니다. 해당 도로가 1년 전에 스쿨존에서 제외된 사실이 경찰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 건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요. 이곳엔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 이상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단속 카메라 박스도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1년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직접 접해 있진 않아 인천시는 1년 전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도로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속도 위반 단속까지 벌였습니다. 관할 연수구청이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만 보고 단속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까지 속도 위반으로 6,500건을 단속해 부과한 과태료는 4억 5천만 원. 뭐 나는 허리 두통 걸렸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천 시민들만 피해 주면 어떡해요. 경찰은 뒤늦게 환급에 나섰습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그걸 신속히 환급해 준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책임은 남 탓입니다. 지자체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좀 표식을 해줘야 돼요. 해제됐다는 그런 안내 표지판, 플랜카드라든지 그걸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경찰의 엉뚱한 단속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 불편만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형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노래와 구호에 도심으로 나들이를 온 시민들은 귀를 막아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집회 참가자들이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흔듭니다. 경찰 추산 3만여 명이 광화문 일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겁니다.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스피커를 매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끊임없이 노래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뜻을 알기 힘든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참기 힘든 소음에 고통스러운 듯 시민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노래를 듣고 가고 있었는데도 거의 노래가 안 들릴 수준이고 제가 여기를 자주 오는데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지금 되게 시끄럽고 경찰 소음 측정기에는 100데시벨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납니다. 주간 집회 소음 기준인 75데시벨을 한참 넘어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집회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 전광판으로 소음 기준이 넘은 걸 확인한 뒤 5차례 구두로 경고했을 뿐 행동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세종대로 5개 차로를 막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그새 행진에 나서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 3, 40분씩 막혀가지고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제재를 강화한다지만 달라진 건 없고 서울 도심은 여전히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걸 기념하는 광복절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 새벽 전국 각지 도로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점령했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폭죽을 터뜨리는 오토바이 무리. 교차로 한복판에선 큰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충남 천안에서만 밤잠을 설쳤다는 항의 신고가 190건 넘게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아랑곳 않습니다. 행위자도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단속 중에 옆에 있는 사람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더라고. 천안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저속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이 편도 4차선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가장 앞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광봉을 흔들며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뒤따르는 차량들은 항의도 추월도 못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할 뿐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이면 되풀이되는 오토바이 폭주운전. 대구경찰은 경찰관 190여 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등 총 114건을 적발했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피해를 못하게 저희들이 막아야 되니까. 폭주 당시 찍어둔 영상으로 폭주 운전자를 찾아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뿌연 흑백 사진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AI의 힘으로 되살아났습니다. AI 기술로 복원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를 김승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붐비는 독립기념관 공원 한가운데 대형 화면 전시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만세를 외친 것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AI 기술로 복원한 유관순 열사입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안중근 의사도 같은 방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AI에게 수십만 장의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만드는 과정을 학습시킨 뒤 흑백 사진은 컬러로 전환했습니다. 각도가 미세하게 다른 컬러 사진을 1초에 수십 장씩 연결해 말하는 모습을 만든 겁니다. 훨씬 생생하고 말을 해주니까 약간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현실 세계에서 본 유관순 같아가지고 더 멋진 것 같아요. 기념관 안에선 AI 로봇이 전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로봇엔 인공지능 챗 GPT가 탑재돼 있는데요.
궁금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물어보면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해 알려줘.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과 주석으로 활동하였으며 로봇이 사람처럼 말해서 친 게 3.1운동 외치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기술 발전으로 역사의 한 장면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불지옥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하와이 마우이 섬. 희생자가 100명에 가깝고 수색 작업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할리우드 배우를 포함해 관광객들이 버젓이 피서를 즐겨 거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의 상속자 페리스 힐튼이 수영복 차림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남편을 포함해 가족들과 피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마우이 섬 라하이나 인근입니다. People died here. You know, people, I mean, it's not just a vacation, it's not just a place for vacation. 이재민 숙소 확보 등을 위해 하와이 당국이 관광 자제를 당부했던 만큼 일부 무개념 관광객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to be very careful not to disrupt any of their homes. 반면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재민 대피소를 직접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해 화제가 됐습니다. I've just been doing whatever I coul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inding places for people to stay. 하와이 인근 사모아인의 후손인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은 SNS를 통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guys around the world for all of your love and your support, your light, your prayers, and for you guys who want to donate and support in any way that you can. 수색 작업이 25% 정도 진행된 가운데 산불 희생자는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따이궁 들어보셨습니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3년 7개월 만에 한중 간 백길이 열리면서 한때 200만 명에 달했던 따이궁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입국장에선 여행 가방과 함께 커다란 보따리나 봉투를 카트에 싣고 들어온 승객도 눈에 띕니다. 这等于过了几年才过来一样。过了3年以后过来。很好。这是什么？辣椒，这个电饭锅什么的。我这是刚退休，就是很一般的东西，辣椒也有。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 등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보따리상, 일명 따이궁들입니다. 따이궁들은 주로 참깨나 마늘, 고춧가루 등 중국 농산물을 들여와 현지보다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산 화장품, 밥솥 등을 중국에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한때 200만 명에 달했던 따이궁들은 연간 2조 원 규모의 교역을 하는 걸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과의 백길이 막히면서 이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6년 만에 중국 단체 관광이 다시 허용된 데다 3년 7개월 만에 한중 여객선도 운항되면서 인천항과 평택항 등으로 따이궁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까지 앞둬 특수를 노린 따이궁들이 크게 늘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최원종이 벌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4년 전 경남 진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안인득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는 나아진 게 있을까요?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안인득은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 5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사건 발생 3년 전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뒤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4년이 지났지만 이웃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어. 뉴스 봤어. 살다 좀 힘들거든. 그런 게 당한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사건 이후 이 아파트 한 동에서만 거주민 80여 가구 중 20여 가구가 떠났습니다. 안인득 사건으로 초등학생 딸과 어머니를 잃은 금모 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을 옆에서 다 지키고 피가 펑펑 터지는 걸 봤는데 정상적으로 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당시 가족들은 안인득의 정신병원 입원을 원했지만 본인 겁으로 치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친다고 동사무소 뛰대요. 이야기가 말대로 상담 받으러 갔다 살았고 뭐. 형님이 동생이 오빠가 누나가 뛰대요 뭐 하냐. 지가 아니라고 뭐 치료가 안 되는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조현병을 앓는 30대 딸을 둔 아버지 A씨. 누군가 끊임없이 지시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딸은 밤마다 집을 나가 남의 건물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빈 사무실이라든지 계단에는 비어있는 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은 무단 침입죄로 해가지고 경찰이 데리고 가고 제가 데리고 오고 그런 게 반복이에요. 정신보건법상 경찰은 본인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리적 폭력이 없다며 번번이 입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을 24시간 감시하다 지친 부부가 보호 입원을 결심했지만 이번엔 병상이 발목을 잡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차에 태우고 그냥 밤새 돌아다녔어요. 병원들 이제 전화하면은 이제 병실이 없다고 하고 왜 병원 가냐고 엄마하는 거죠. 치료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급성기 증상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났었을 때 자타의 행위들이 일부 나타나실 수 있죠.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런 어떤 위험성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 치료만 꾸준히 이루어져도 완치율이 70%에 달한다는 조현병. 전문가들은 제2의 안인득이나 서현역 최원종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선 법으로 공공입원이나 강제치료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미국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을 하던 전투기가 아파트 주차장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간발의 차이로 탈출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아찔했던 순간을 전합니다. 빠른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투기. 갑자기 불꽃이 튀고 연기를 내뿜더니 방향을 잃고 급 강하하기 시작합니다. 낙하산 2개가 차례로 펴지고 전투기가 사라진 숲을 너머에는 검은 연기가 커다랗게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에어쇼를 벌이던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nd then we saw the explosion. It was like it's obviously not part of the show at all. So I'm just in disbelief. 1967년산 소련제 미그 23 기종으로 한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 직전 탈출에 성공한 조종사 2명 역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만 어린이를 포함해 사고를 직접 목격한 관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o sad. Feel so bad. Like God was protecting them. It's nice. 에어쇼는 즉각 중단됐고 미국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nd the initial reports are that the airplane had engine difficulties. 추락한 전투기는 이번 행사를 위해 대여한 군용기 55대 중 한 대로 한 퇴역군인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전은 33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를 텐데요. 도심 지역과 해안가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밤사이 호남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더위 속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질 텐데요. 특히 경남 서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6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에 물결이 높게 일 텐데요.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법관의 양심을 믿겠다는 거죠. 어제 오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낸 판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법 시스템은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느 판사가 맡아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라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이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법관의 자격,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